저는 평생 권력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먼지털이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어항 속 금붕어로 여겼고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청렴해야 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 정말 괜찮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에서 밀릴 수 있다는 기막힌 현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후보여야 합니다. 그런 후보가 바로 저 이낙연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윤 후보님 공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전부 그래 해놓고 이 부동산 분야에 이번에 최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공약을 베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K 대표 또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월 1주차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네. 어떤 국정 수행이 영향을 줬을까요? 가장 큰 건 뭐 코로나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3,000명대에 올랐었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에 이 국정 운영 평가기 때문에 3,000명대로 늘어난 건 반영이 안 되지만 그래도 네. 계속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역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입니다. 자영업층 또 소상공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는 부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니까요. RN서치 이제 저희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하락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대장동 땅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이제 RN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다소 하락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이 대장동 땅 의혹은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토픽이기 때문에 이 땅 문제 그리고 이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게 논란이 되면서 상당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졌는데 네. 저는 이번 주에 저희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선방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다음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마다 네.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 또 이재명 지사가 여전히 1위입니다. 네. 그걸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영향을 못 준 거냐 아니면 네. 오히려 지친 결집 효과를 준 거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대장동 개발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한국 리서치 조사는 면접원이 하는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정치적 성향,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인지도 물어봤거든요. 네. 진보가 보수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면접원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정치적 성향이 보수보다는 진보가 많이 표집이 됩니다. 네. 이게 일단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리서치 조사도 그렇지만 조사기관 4개 가는 조사가 재질문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무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는데 또 보수가 진보보다 많습니다. 이런 이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가 많으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고 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뭐가 정답이냐 아직까지는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세를 좀 보시라. 네. 대장동 개발 의혹에 영향을 받았지만 뭐 호남 경선 결과도 그렇지만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 구도가 영향은 받고 있지만 의혹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에서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 0.17%포인트 차로 앞서면서 1위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양 후보 측에서는 서로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양상이었잖아요.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아랜서치가 발표한, 이제 아랜서치 조사에 비하면은 이낙연 후보 강주 정남에서 한 9%포인트 이기는 한 걸로. 10%포인트 가까이 이기는 걸로 돼 걸로 있었잖아요.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선거인단에 포함된 게 아니라 일반 네. 민심을 대변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조사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이번 어제 그 결과를 보면 저는 두 후보다 모두 1% 부족한 결과였다. 네. 이낙연 후보는 상당히 대장동 땅 의혹에 대해서 도덕성을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본인들 가반을 못 얻었다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는 실망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한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들은 그래도 광주에서는 가반을 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가반을 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전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네. 만약 오늘 전북에서 누가 1위를 하느냐에 대해서 전체 평균을 내본다면은 어느 후보가 강주 전남에서 앞섰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또 터진 이 대장동 땅 의혹에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야 되죠. 네. 각상도 후보의 아드님께서 퇴직금 막대한 무슨 의원이요, 의원. 의혹을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이재명 지사의 향후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그러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한 여러 이슈에서 좀 뭐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건가요? 변곡점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광주 전남 경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낙연 후보는 이제 반전 계기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네. 만약에 이 호남 광주 전남 경선 결과가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섰다. 사실상 대세론이 그래도 유지될 겁니다. 네. 그런데 광주에서 특히 이낙연 후보가 이겼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 특히 지난주에 제가 권리당원 20대, 30대, 40대 광주의 민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주에서 차마 투표소에 못 갔을 수가 투표를 안 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못 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장동 개발 의혹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연령대가 30대입니다. 그리고 또 20대입니다. 이들에게 권리당원의 연령대에 영향을 줬다. 이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선방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지만 상당히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이 무거워지고 있다. 네. 핵심은 이겁니다. 서울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2차 국민 경선 투표에도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령대별로 특히 중요한 것은 경기도는 어떻게든 사수를 할 겁니다. 결집을 할 텐데 문제는 서울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여파가 가장 크게 타격을 주는 후반 경선 지역이 서울인데 네. 서울에서 계속 이낙연 후보가 쫓아오고 있거든요. 네.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담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김 소장은 야권 의원, 곽상도 의원 아들의 어떤 퇴직금 명목인지 50억 네. 받은 것 등등은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점도 크게 영향을 못 줍니까? 아니면 국면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겠느냐? 네. 아니면은 이것이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1억 천금을 받은 퇴직금을 문제 삼을 거냐? 이럴 경우에는 네. 2030 세대에게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전북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과반 득표 유지, 그러니까 본선 직행 이게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세요? 아까 지금 서울에서는 상당히 양 후보가 팽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서 이길 이재명 지사가 좀 유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가반으로 가냐 아니면 2차 결선 투표로 가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양 후보의 격차는 누가 1위를 하는 건 알 수는 없지만 총 합산을 해보면 저는 2, 3% 내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양 후보의 격차가. 그렇다면은 2차 결선까지 가기에는 조금 1%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대장동 땅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KBS 조사는 추석 전에 한 조사고요.
RNST 조사는 추석 이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동안에 대장동 땅 의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때문에 대장동 땅 의혹이 RNST 조사에 더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반사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양자 대결에서 보면은 40% 초반대 40%였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보수층이 총 결집을 했습니다. 네. 60세 이상에서 50 가만히 넘는 지지를 하고 TK, PK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총 결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40% 그리고 39% 나온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대장동 땅 의혹은 오늘 이 50억 의혹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는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도 다음 달 8일이죠. 후보 4명으로 네. 줄이는 2차 컷오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홍준표 양강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4위가 누가 되느냐 이 관심들이 크네요. 궁금합니다. 4위가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 여론조사 70%, 네. 그리고 2차 컷오프는 당원이 이제 30%가 포함이 되는데 대체로 이제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3위권 내에 포함이 돼 있는데 4위부터는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이냐, 최재형이냐 또는 원희룡이냐.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만 놓고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또 전체 응답자들이 다 포함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4위가 누가 되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교안이 될지 아니면은 또 원희룡이 될지 또는 최재형 후보가 요즘 지지율이 주춤한데 그래도 4위에는 막차 탑승이 가능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TV 토론 이어지면서요.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들 간에 이제 공방이 서서히 격해지잖아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게 자신들의 공약을 베꼈다 이게 그 비난을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어쨌든 이거는 그 국민들 지지층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한 팀이잖아요. 원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경선을 보더라도 어쨌든 명락대전의 여파로 인해서 지지층들이 상당히 지금 실망을 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양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봐서 그런 거를 좀 보더라도 이렇게 후보들 간에 이런 뭐 누가 뺏겼냐 내 공약 당신이 뺏겼냐 안 뺏겼냐 가지고 논란하는 거 자체가 지지층들을 하여금 좀 약간 실망감을 주는 거라 보여지고요. 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토론회에 뭔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네. 또 윤석열 후보 지지율과 홍준표 후보 지지율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2차 토론회를 냈지만 별로 차별화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을 못 끄나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윤홍 간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됐었는데 의외로 또 윤석열 후보는 담담하게 크게 뭐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네. 자기의 정책 또 자기의 생각을 방하는 입장이고 홍준표 후보의 칼날이 또 생각보다 또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리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네. 중간에서 하태경 후보가 양쪽을 다 치고 들어가는 그래서 주목을 더 받는 하지만 지지율은 하태경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더 추가적으로 받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토론회라는 것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의힘 토론회가 특별하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윤홍 간의 대첩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과적으로는 이미지 승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떤 후보가 이길 후보냐에 더 집중해서 지지층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가 차별화되는 무기가 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후보가 8명이 하거든요. 8명이기 때문에 지금 1, 2를 달리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TV 토론에서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별로 두각을 못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너무나도 많은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 경선 이후에 4명의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저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면을 볼 수 있고 상당히 뭐 후보들 간에 좀 불꽃 튀는 접전을 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요. 국민의힘 TV 토론회에서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후보는 어느 후보를 꼽습니까? 저는 뭐 이게 TV 토론 때문에 지금 뭐 영향을 받았다는 후보가 지금 저는 저희들 조사에서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거는 뭐 대장동 땅 의혹이죠. 네. 배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는 하태경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하태경 후보. 예, 하태경 후보가
사실 이 하태경 후보가 뭐 정치권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네.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지적하고 네. 또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는 조국 전 장관과 썸 타시는 거예요. 네. 과잉 수사 무슨 과잉 수사를 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태경 후보의 주목도가 높은데 지지율로는 연결이 안 되는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본인의 지지층을 챙겨가는 황교안 후보가 더 어부지리를 얻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토론회가 시작되면서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 조금 오르고 있다. 왜? 부정선거, 부정투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또 낯간지럽고 낯선 그런 광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층들 중에는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해온 또 성향의 강성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윤홍이 부각되지 못하는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오히려 주목받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게 호감도 상승 효과를 봤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도 오늘인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정치인들 방송 출연 호감도나 지지율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줍니까? 예전에는 줬었죠. 네. 예,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정치인들의 예능 추능이 이제 빈번하다 보니까 네. 예전만큼 그렇게 인지도나 호감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를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미지 세탁용으로는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의 좀 뭐 강성 이미지를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보여준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이 예능 프로그램에 상당히 좀 효과를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최재형 전 원장 캠프 네.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이었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최 전 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는데 네. 얼마 전엔 또 캠프 해체도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최재형 최재형 후보에게는 행보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한 자릿수 지지율 또 유력 후보를 한참이나 더 쫓아가야 되는 후보들은 그 대선 후보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인데 이념 기반에서 점수를 많이 땄었던 것이 이제 최재형 후보인데 애국가 사절이 또 중도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 기반입니다. 대선 후보는. 그런데 부산 PK 지역이 지역 기반인 최재형 후보가 이 가덕도 신공항을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고향이 또 정치적 배경이 바로 부산입니다. 아니 네. 가덕도 신공항을 재검토한다고? 그럼 난 최재형 후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지 철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선 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지역 기반 그것도 부산의 다수 여론이 지지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철회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선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종전선언 제안 이후에 지금 북한에서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박수성 얘기로는 뭐 정상간에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큰 영향을 주겠죠. 네. 네,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약에 이제 종전 선언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 동의를 해서 종전 선언을 만일 한다면 저는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데요.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네. 남북 이슈 역시 네. 중요한 하나의 아젠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럴 수도 대표님은요?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남북 이슈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8년 때는 아주 대통령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가 확 낮아졌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치열하게 접전하는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아주 극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결국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적어도 여야 간의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한 1에서 3%의 접전을 한다면 이 남북 이슈, 종전 선언을 비롯해서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한 2, 3%의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서는 차기 대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건설적 논의를 밝히면서 남북 북미 간 대화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에 장입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